자, 저희는 그러면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얀마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죠. 지금 군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희생된 시민들이 점점 숫자가 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지금 많이 포함이 되면서 국제사회 분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화만 내고 있어야 되는 거냐, 뭘 도와야 하느냐 하는 그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예, 미얀마 시민들이 그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서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군경의 총격이 너무 과하다라는 국제사회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희생자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지금 450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특히 희생된 시민 가운데 이른바 무장을 하지 않은 민간인, 그리고 시위대라고도 볼 수 없는 지나가던 시민들이 무차별 총격에 예.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보도나 영상이 지금 해외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행인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죠. 심지어 오토바이를 향해서 무차별 총격이 가해지는 것이고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은 어린아이들도 지금 희생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지금 사진들이 있습니다.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지금 5살 아이가 총에 맞아 숨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1살짜리 아기가 집 부근에서 놀다가 네. 오른쪽 눈에 고무탄을 맞아 다쳤다. 맞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2개월 정도 기간 동안 어린이가 20명이 넘게 지금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군경의 총격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비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주재의 유럽연합 대표단이 비판 성명을 냈고요. 또 미얀마 주재의 미국 대사인 토머스 바이다도 소름 끼친다. 어린이를 포함한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면서 전해주셨듯이 미국 합참이 주도해서 성명을 냈는데 뭐 한국, 일본,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12개국이 네.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도 조금 전해드리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이라던가 군 장교나 경찰 교육 훈련을 중단했고요. ODA라고 하죠. 개발협력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좀 돼 있었고 네. 우리 국회에서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미얀마 어떤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고 군부를 규탄하는 건 물론 좋은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군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도 왜 보도 보면 파티 비슷하게 모임을 연다던가 굉장히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개의식이 없이 개의치 않는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의 수입원, 즉 우리가 왜 자금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금원이 되는 원유가스 수출이라든가 무기 수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차단할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고 있는데 특히 UN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인 톰 앤드루스는 네. 국제사회가 긴급 정상회담을 열어달라. 이 정상회담을 열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군부의 자금원이 되는 수입원이 되는 곳에 대해서 어떤 조율된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그렇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미얀마 상황은 계속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사실 이게 국제정치라는 게 참 이 말로는 규탄을 하지만 다른 나라에 어떻게 개입하는 게 실제로 쉽지가 않거든요. 내정 간섭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아이들조차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미얀마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실효성 있는 방법은 유엔이 움직여서 유엔군 차원에서 투입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조차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다. 현실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유엔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5나라가 있어요.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있는데 여기서 러시아와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엔군의 개입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 그 3월
7일이 그 미얀마의 군의 날이었거든요. 네. 이 군의 날이라는 게 사실은 미얀마 역사를 보면은 영국 지배를 받다가 또 일본을 축출해내는 이런 과정에서 그렇죠. 일본군의 이제 저항을 시작했던 날을 군의 날로 시작을 했는데 요날 8개국의 외교 사절단을 초청을 했어요. 여기 온 나라가 누구냐? 그 러시아, 중국 기본이고요. 예. 인도, 그 인도. 접경을 하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다 갔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미얀마가 많이 어려운 것이 지금 아세안 회원국들이요. 지금 얘기한 여러 나라 국가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실제적으로는 미얀마에 대해서 이 군부의 편에 조금 속해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88년 8월 8일 날 미얀마의 8888 항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87년도에 민주화 항쟁 났듯이 미얀마에서도 민주화 항쟁이 거세게 일었는데 그때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를 무력으로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제재가 들어간 거죠. 경제 제재라든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냐. 실제로는 중국에 더 밀착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게 됐고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미얀마 교역의 한 3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한 70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역량에서. 그렇다면은 일단 입김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이 아세안 내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는 그 민주주의 체제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형식적인 민주주의 상태에 있고 나머지 국가들도 뭐 미얀마, 태국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정권이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미얀마의 군부 독재 체제랑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 독인객인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왜 간섭을 하지?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지금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다면은 이거는 너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지금 미얀마 내에서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미얀마 군부를 중국이 우회적으로 묵인 내지 지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반중 정서가 커지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찌됐든 보편적 인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계속 볼 수만은 없는 이런 상황이라 앞으로 조금 더 진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 평론가께서? 저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동참을 좀 해준다면 그래도 좀 압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박사님께서 유엔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내에서도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를 비롯한 국가들 간의 패권 다툼에 있다 보니 미얀마에 있는 그렇군요.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참 슬픈 현실을 이번에 보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지금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연관된 기업들 중에 일부가 아마 그 군과 관련 기업 뭐 군부와의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좀 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서도 좀 내부에서 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최소한 어린아이들이 사망한 이상은 우리가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좀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엔의 개입이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사실 비정부 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 진영, 뭐 보수 진영 무슨 국가로부터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제구호 개발의 NGO 중에 Save the Children이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특정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경계한다면 최소한 아이들을 위해서 Save the Children이라든가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한 인도적으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인도적 조치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에서부터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서 한 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미얀마 얘기하면요. 참 닮아있는 점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민주화 항쟁의 역사라는 게 미얀마가 우리가 87년도에 민주화 항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이뤄왔는데 미얀마는 88년도에 하고 나서도 거의 한 25년 지나가지고 2015년경에야 문민정부 좀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군부의 어떤 반격이 있는 것이라 실제로는 이 군부의 세력이 굉장히 토착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군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까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군부는 이판사판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수치 여사가 이끄는 그 당이 총선에 압승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미얀마의 헌법이 군부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거든요. 이를테면은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자면 부통령이 될 수 없고 그런 것 때문에 한계를 딱 줬고요. 국회의원의 25%를 군부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대와 경찰을 군 통수권자가 지휘를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군부가 뭘 또 장악하고 있냐면 모든 부를 또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 기업들에 개입을 해가지고 부패의 고리에도 되고 있고 그러면 헌법이 개정이 되면은 자기들이 숙청이 될 수도 있고 기득권을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군부는 격렬하게 지금 저항을 하는 겁니다.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제사회가 중국이 묵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을 힘을 합쳐서 미얀마에 개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이 6.25 전쟁으로 진짜 힘든 시기에 우리가 왜 안남살이라고 하죠. 예. 그 살을 수년 동안 원조했습니다. 그 60년대에는 미얀마가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지금 많이 극빈국으로 전락한 이유가 이 군부가 쿠데타를 하면서 이렇게 집권을 시작해가지고 우민화 정책하고 배급 정책하고 토지 국유화하고 이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못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미얀마가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나라의 정치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 거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뭔가를 알리는 국민이 깨어 있다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더 느껴지기는 하네요. 예. 자, 앞으로 미얀마 문제도 저희가 관심을 좀 가지고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성인애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마구 살해를 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기도 했고요. 예. 자, 다음 뉴스로 저희가 또 가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 관련 소식도 저희가 챙겨서 지금 전하는 소식 중에 하나인데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한 달만 안 줘도 지금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관련 내용 송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죠. 우리가 양육비 지급 참 우리 방송 때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뭐 늦지만은 하나씩 뭔가가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보통은 지금은 좀 아빠가 많은 상황입니다만은 이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에는 90일이었는데요. 이거를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서 그러니까 한 달로 그렇죠. 줄이는 거군요.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네요. 감치 신청을 하는 것 자체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 달 돈 안 주면 바로 감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감치 신청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법원이 그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집어넣는 것인데 문제는 이 감치 명령을 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려요. 예. 법원의 감치 명령을. 그러고 나서도 1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또 많죠.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는 그러면 이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이 부분의 입증 책임을 누가 갖고 있느냐. 네네. 양육비 채권자라고 하는 상대방 부모가 했는데 이걸 채무자로 변경을 해가지고 나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맞는 것 같네요. 맞죠. 예. 이게 맞는데 그렇게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양육비 해수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가부가 살펴보니까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양육비를 이제 급하게 먼저 그 부모에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시적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를 8억 7,600만 원 거의 한 9억 정도를 지원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 부모에게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상권을 청구해서. 네. 근데 실제로 받은 거는 2천만 원. 그러면 2.3%밖에 돌려받지 아니 못해요. 9억을 지원했는데 네. 2천만 원만 그 돈을 돌아왔다. 받아야 되는 돈인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는 정부가 이제 법을 좀 개정해가지고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거나 네. 출국 금지한다거나 신상 공개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양육비 이행률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높지 않은지를 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제도 개선 지금 꾸준히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방안에
평가를 좀 해주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양육비 관련한 법률은 지난해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주신 그 양육비 채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올해부터 출국금지, 신상공개 형사처벌이 이미 가능해졌어요. 이제 네. 7월부터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단계 좀 발전한 것 같고 이번에도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를 그동안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들여서 일부 개정하려는 노력도 의미가 있다라고 네. 보는데요. 다만 이 감치라는 것이 법원에서 감치해도 돼라고 보통 인용을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한 5년 정도 통계를 보니까 법원에서 감치명령 인용한 경우가 3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해서 2015년부터 쭉 진행된 사항을 좀 본 건데 35%만 그래 감치명령 해도 된다요. 그런데 실제로 감치가 됐느냐? 실제로 감치된 건 10%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그중에서도 돈을 안 주고 잠적해버리는 경우. 아하.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외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가야 되고 뭐 소송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엄마 혹은 아빠가 고통을 겪고 있는 데서 이게 몇 개월 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감시명령 내려져요. 잠적해버려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그냥 행정 절차로 바로 강력하게 해버린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2,500 연체하면 여권이 정지돼 버리고 네. 지명수배를 하기도 하고요. 호주는요. 출국금지 명령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연체 신고가 접수되는 것만으로도 최소 양육비를 선지급하도록 일단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언론 보도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이 양육비 문제를 너무 사적인 채무관계, 엄마 아빠 간의 채무관계로 보는 관점이 강하다. 그러나 외국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더 중요한 그렇죠. 거죠. 아이들의 권리, 아이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더 쉽고 편하고 아이들의 인권을 우선하는 방안으로 나아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가 양육비 있잖아요. 실제로 소송해가지고 받는 게 참 힘듭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소장이 송달이 되려면은 채무자가 있어야 되는데 주소를 변경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서 했는데 감치 결정이 나도 또 불응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14년 동안 이거를 소송을 했는데 24만 원을 받았다. 양육비. 이렇다면은 이거는 그 기간 동안 14년 동안 아이는 어떻게 키웠나. 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게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살인행위와 같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부부가 사실 헤어지고 이혼하는 경우는 요즘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부부는 헤어져도 아이에 대한 부모의 어떤 의무는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만 19세까지는 적어도. 예. 그렇다면 양육비를 제대로 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양육비를 주면은 그 아이가 쓴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고 그 상대방이 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디다 쓰겠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아이한테 그래서 내 쓰겠죠. 아이를 예. 기르는 데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발상부터 좀 바꿔야 되고 그러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가 사실 뭐 구상권 하는 게 많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미리 좀 돈을 지급하고 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정부가 능력이 됩니다. 국세청이라든가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세금을 압류하는 방식, 체납 세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채무자의 모든 재산 정보라든가 보험금까지 다 조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국가가 대지급하는 거. 이거 지금 법안 발의가 20대 국회에서도 됐다가 그냥 폐기가 됐거든요. 지금 21대 국회에 또 막 여러 건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번 법을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돼야지 이제 아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하죠. 네, 잘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좀 계속 좀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된다고 그러는데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 그러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내용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게 참 휴가가 도입되긴 도입되는데요.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법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는 쪽으로 법적으로 막 보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 활성화 방안 권고 차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백신 휴가가 백신 접종을 받고 이상 반응이 나타난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의사 소견서 같은 거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상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다만 이상 반응이 있는지 의사소견서 떼와라 이러지 않고 뭐 제가 많이 통증이 있어요. 뭐 열이 납니다라고 한다는 건데 보통 이상 반응이 10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나타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된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를 쓰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유급휴가 또는 병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휴가 그럼 이틀이나 써야 돼? 그냥 안 당할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취지는 이제 좀 더 백신 접종을 활성화하고 그렇죠. 또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충분히 쉬게 하고 취지는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공공 분야가 아닌 민간까지 확대가 돼야지 실효성이 있는데 민간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안이라던가 강제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한 실제로 말씀씩. 이게 개인차가 크겠습니다만 백신 접종을 하고 많이 아픈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은 사실 직장을 가도 제대로 근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백신 맞는 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해서 백신을 또 기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 면역 빨리 되려면은 백신을 다 빨리 그렇죠. 맞아야 되는데 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가짜 뉴스도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아프기까지 하다 이러니까 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 백신 휴가를 권고적인 사항으로 갑니다만은 사업주가 거부해도 제재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기업들이나 이런 좀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주들이 백신 접종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결국에는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백신 접종하고 30분, 1시간 있어봐라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 증상이 한 10시간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군요. 네,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좀 개인적인 차원이 떠나서 국가에서도 좀 더 권고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아마 경영자연합회라든가 경영단체 만나서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이 빠른 시일 안에 무슨 법을 만들거나 강제하는 게 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4월 이제 첫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접종 대상자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에서도 좀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백신 접종이 더 활발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급 휴가, 유급 휴가가 조금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날 안 나오는 것만큼 월급을 깎겠다 이러면 사실 또 직장인들이 망설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경영자 단체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사회적으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줬으면 합니다. 네. 자, 지금 KBS 뉴스 속보도 백신에 관한 것이 들어왔네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문하는 검증 자문단이 얀센의 백신 효과성을 인정, 안전성의 허용 수준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 예방접종 후에 통증이 발생할 시에는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시고 예방접종 후 미열이 발생할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을 권장하고요. 해열 진통제를 복용해도 또 2일 이상의 발열 몸살 두통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예방접종 후 급속한 기운 저하, 다른 이상 증상 발생할 때도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뉴스픽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